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왜 풀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생각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민원 사이트에 올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민원이다, 불편함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문제도 있고요, 출퇴근 대란도 있고요, 소음 문제, 교통 문제, 아파트 문제, 버스 문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요. 이 중에 무엇 하나 이렇게 똑부러지게 해결되는 것은 사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가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문제가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도시 교통 문제 같은 경우도 왜 이게 안 풀리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교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요. 주차 문제도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대로, 또 상가 지역은 상가 지역대로, 단독주택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 지역은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요. 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죠.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 대차 사고도 있고요, 차와 사람 간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자전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심각한 이슈는 온실가스 문제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가 되겠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또 우리 일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중에 어떤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면 주차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갖고 해결하는 겁니다. 차를 2대, 3대, 여러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있는 집을 가지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돈 내는 주차장을 아직도 익숙해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시내에 나가서 차를 세울 때 어디 빈자리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사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주차장에 세우면 됩니다. 시간당 1,000원을 하든 비싼데 10,000원을 하든 간에 그냥 돈을 내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작은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차를 무료로 세울 수 있는 곳에 빈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하죠. 이런 식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돈을 가지고 하는 시장 경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돈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주차 문제가 됐든 교통 문제가 됐든 아니면 주거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은 내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이것이 해결된 곳으로 그냥 이사가 버리면 됩니다. 단독주택가에 살면서 주차 문제의 고통을 받았던 분들은 차를 적어도 2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가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있고요. 이 단지가 불편하면은 다른 도시, 가까운 신도시로 이사 가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신도시에 이사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만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 경제 방식,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돈이 없다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해결의 기회, 해결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국가에 의한 개혁 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차장 만들어줘, 우리 지역에 주차 시설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통이 불편하면 길을 넓혀줘,
더 빨리 다닐 수 있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줘.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정부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해결 방식, 돈의 중심이 된 시장 경제하고 정부가 중심이 된 계획 경제, 이 두 가지 방식, 정부에 의한 방식과 시장에 의한 방식이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시장에 대한 방식보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정부에 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는 각종 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다양한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애인 주차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교통 관련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부처가 관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중앙부처의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광역시, 부산시드 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도 여러 개의 부서가 있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시군구라고 하는 거죠. 이 시군구 단위에서도 역시 이 주차와 관련해서 또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체가 중앙정부서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가 관여돼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해결돼 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조금 더 상상해보고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런 순환교차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순환교차로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다르게 도입돼 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이 순환교차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교차로하고 기존에 있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등 방식은 복잡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복잡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등의 종류가 세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간 단계도 있고 순서까지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회전교차로는 단순한 서너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 안에 들어온 차가 우선권이 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차가 먼저 나간다. 뭐 이런 정도만 지키면 대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신호등 방식에 비하면 회전교차로는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 방식은 처음에 규칙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를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계속 전체가 그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신호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신호등 방식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회전교차로는 규칙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얼마큼 따라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주기만 하면은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는데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신호등 방식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운영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거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요. 근데 회전교차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요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신호등 방식은 규칙을 정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호등을 설계하는 사람이 똑똑해야 효과가 납니다. 전문가나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에 비하면 회전교차로는 참여자가 똑똑해야지, 참여자가 적극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 신호등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신호등 방식을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였었다면은 이제는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좀 바뀌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호등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 줄이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때는 사실 기다린 차가 한 대도 없어서 그냥 가도 되는 상황인데 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신호를 어긴 게 되니까 뭐 이런 걸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 방식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호등 방식이 아니라 회전교차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이런 방식이 우리 사회 속에서
더 많이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방식은 전문가가 설계한 기계적 방식이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니까요, 전체가. 또 하향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회전교차로는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공동체 방식이고 상향식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회전교차로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공동체 방식, 그리고 상향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 도시공학자들이 교통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의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시스템을 아주 잘 설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걸 하면 할수록 보다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교통체증은 이 조직적 복잡성의 문제이므로 하향식 해결책이 아닌 상향식 해결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생각들은 여성 도시학자인 제인 제이콥스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5, 60년이 지난 얘기인데요. 살아 숨쉬는 도시는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전달하고 또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방법을 창출하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도시는 밑으로부터 질서를 획득한다. 바로 이게 이제 상향식 방법을 얘기한 게 되겠죠. 바로 이 이야기가 도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런 얘기가 근대 서양 도시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목소리는 사실 작은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했고 생활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우리에게 제도화되지 못했고 생활화되지 못했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향식 문제 해결 한계, 다시 말하면 전문가 중심 또는 정부 중심의 문제 해결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부는 당연히 이제 법적 기초가 있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실제 운영될 때에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를 들어 농식품부 같은 농업과 식품 이런 걸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있고, 그 밑에는 지역별로 광역, 시, 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237개의 시군구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은 특정 시군에 속해 있고 시군구에 속해 있고 동시에 광역, 시도에 속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중층적인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층적인 구조가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도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사실 돈의 측면에서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607조 정도를, 반올림하면 608조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315.8조, 중앙정부가 쓰는 거에 비하면은 지방정부가 쓰는 돈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지방정부 안에서도 다시 보시면 부산시라고 하는 데가 이제 광역이 되겠죠. 그 밑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이, 우리나라 광역 전체가 쓰는 게 103.3조라면은 기초는 그보다 숫자가 많습니다만 212.5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 전체가 쓰는 것이 중앙정부 전체에 비하면 대략 절반 수준이고요. 광역이 쓰는 돈하고 기초의 수준을 나눠보면, 숫자로 나눠보면 사실 훨씬 더 기초가 쓰는 액수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은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기초는 237개가 되기 때문에 237개한테 나눠보면은 훨씬 더 적은 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고 기초정부가 있다면 권한이, 우위가 점점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더 많이 쓰고 권한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도, 우리나라가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를 얘기한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한쪽에서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국민의 의견들이 위로 모아져서 올라가고요. 그 모아진 결정에서 우리에게 혜택 또는 서비스가 전달되는 아래로 내려가는 행정제도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를 뽑는데 우리는 투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실제 어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도지사를 뽑지만 도지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국민이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권한은 없고 국민들에게 없고 대표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 정책이 되는 거죠. 시장과 도지사가 결정한 것이 바로 정책이 돼서 행정제도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단체장한테, 시장한테, 군수한테, 구청장한테,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서 결정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그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조직이 운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은 제가 표현을 약탈적 경쟁이라고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역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가 경쟁을 할 수 있고요. 전라도와 그리고 경상도가 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걸 누가 먼저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것,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건가 갖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요. 실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경시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향식 정치 구조에서 오는 하향식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비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가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시 그 변화가 나타난 것이 2000년대 이후에 오면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를 뽑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순위가 중요하지 않고요. 비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4%, 24%, 39%, 45%.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절반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운영되는 방식,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향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이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인데요. 저출생 문제, 우리 잘 아시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국민 42%가 저출생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쓰는 거에 비하면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돈은 쓰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어떨까요? 전 계층이 겪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20, 3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30, 40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50, 60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 문제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민간에도 한계가 있고 정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해결책이 안개 속에 있다라고는 표현, 아주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AI가 나타나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던 어떤 방식들, 관점들이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